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던 일상이 어느 날 순식간에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사소한 행동 하나가 심장을 멎게 하고 뇌혈관을 터뜨리며 평생 쌓아온 삶을 단 몇 초 만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5가지 행동은 습관이 아닌 위험입니다. 늙어 순식간에 사망으로 이어지는 5가지 위험한 행동 중 첫 번째 행동은 욕조에서 혼자 목욕하는 행동입니다. 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예고 없는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욕실은 집안에서 가장 위험한 공간 중 하나로 특히 노년층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욕조에서 혼자 목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끄러짐과 낙상입니다. 욕실 바닥은 물기로 인해 쉽게 미끄러워지며 노년층은 균형 감각이 떨어져 작은 미끄러짐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욕조 안팎을 오르내릴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한 심혈관계 부담입니다. 따뜻한 물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찬 공기를 접하면 혈압이 급변하여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의 심각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장시간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행위입니다. 이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진 노년층에게 탈수나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의식을 잃고 익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넷째, 욕실에서의 고립입니다. 혼자 목욕 중 사고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문이 잠겨 있거나 가족이 부재 중인 경우 구조가 지연되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욕조 내에서의 의식 소실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의 만성 질환을 가진 노년층은 욕조에서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익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째,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고 욕조 주변에 손잡이를 부착하여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목욕 전후로 실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여 급격한 온도 변화를 방지합니다. 셋째, 목욕 시간은 1015분 이내로 제한하고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합니다. 넷째, 가능하면 가족이나 보호자와 함께 목욕하거나 최소한 목욕 중임을 알리고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받습니다. 다섯째,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목욕 전후로 혈압이나 혈당을 체크하여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러한 위험성을 더욱 실감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78세 김모 씨는 매일 혼자 욕조에 몸을 담그는 시간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평소 조용히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음악을 듣는 것이 일상이었고 별다른 문제 없이 수년째 그 생활을 반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특히 기온이 낮았던 겨울 저녁, 그는 욕조에 평소보다 훨씬 뜨거운 물을 받아 오랜 시간 몸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개운한 기분에 젖었지만 점점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다는 느낌이 들었고 곧바로 의식을 잃고 욕조 안으로 쓰러졌습니다. 아무도 없었다면 조용히 익사로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르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날은 외출했던 가족이 평소보다 일찍 귀가하여 욕실에서 쓰러진 김 씨를 발견했고 다급히 119에 신고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뒤 의료진은 단 10분만 늦었더라도 호흡이 멈춰 회복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가족 모두가 큰 충격을 받았고 김 씨는 더 이상 욕조 목욕을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후로 그는 샤워만 하며 반드시 가족이 집에 있을 때만 목욕을 하고 매번 목욕 전에 알리는 것을 습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욕조에서 혼자 목욕하는 행위는 그저 몸을 씻는 행위가 아닙니다. 방심한 순간에 생명까지 빼앗아갈 수 있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부모님이 또는 당신 자신이 욕조 안에 혼자 있다면 그건 목욕이 아니라 위험한 도박일지도 모릅니다. 절대 혼자 목욕하지 마십시오. 욕조라는 일상의 공간이 죽음의 함정이 되지 않도록 가족과 함께 안전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 위험한 행동은 겨울철 아침에 갑자기 밖으로 나가는 행동입니다. 겨울철 아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그 한 걸음이 노년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밤새 얼어붙은 공기, 급격히 떨어진 기온, 그리고 자고 있던 몸이 아직 제대로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외출은 말 그대로 죽음과 마주하는 산책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을 가진 노년층에게는 겨울 아침 외출이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사람의 몸은 자는 동안 체온이 떨어지고 혈압도 낮아지며 신체 기능이 최소화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영하에 찬 공기를 맞으면 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혈관은 순간적으로 수축하고 혈압은 급격히 상승하며 심장은 비정상적으로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 몇 초 만에 뇌혈관을 파열시키거나 심장에 무리를 줘 돌연사의 위험을 극도로 높입니다. 이처럼 겨울 아침의 한순간은 고요한 죽음을 부르는 살얼음판입니다. 겨울철 아침 공기는 상상 이상으로 무섭습니다. 찬 공기는 폐를 자극하여 호흡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얇은 혈관에 충격을 줍니다. 특히 평소 흡연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위험 요소를 안고 사는 어르신들에게는 그 찬바람이 심장과 뇌를 일시에 압박하는 망치가 됩니다. 흔히 추우면 옷을 더 껴입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옷으로도 막지 못하는 것이 바로 혈관 속 위기입니다. 게다가 아침에 나가는 목적이 대개 가벼운 산책이나 마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몸을 덜 푼 상태에서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언덕길을 오르는 순간 심박수가 폭등하고 찬 공기까지 흡입하면서 순식간에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 응급실 통계에서도 겨울철 아침 시간대 노년 환자들의 급성 심장질환 비율이 평소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반복되는 경고입니다. 겨울 아침에 외출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신체를 충분히 데운 후에 움직여야 합니다. 방에서 가볍게 체조를 하거나 따뜻한 물을 마셔 체온을 올리고 혈액순환을 활성화시킨 후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오전 10시 이전에는 외출을 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겨울에 이른 아침은 그 자체로 독입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생명보다 급한 일은 없습니다. 이제 실제 있었던 한 사례를 통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실감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구에 사는 76세 박모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에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추운 건 좀 괜찮아, 걷다 보면 따뜻해져라며 겨울에도 변함없이 운동을 나갔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이른 아침 깜깜한 새벽에 두툼한 외투 하나 걸치고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기온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졌고 도로엔 밤새 얼음이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공원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박 할아버지는 심한 어지러움을 느꼈고 갑작스럽게 가슴이 조여오는 통증에 쓰러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산책하는 사람이 드문 시간대라 구조 요청이 늦어졌고 다행히 강아지를 산책시키던 주민이 쓰러진 모습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박 할아버지는 심근경색으로 진단받고 응급시술을 받았으며 며칠을 중환자실에서 지낸 후에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박 할아버지에게 겨울 아침 산책은 노년기에 목숨 걸고 하는 도박이라며 다시는 새벽 산책을 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그 후 박 할아버지는 산책 시간을 오전 11시 이후로 바꾸고 반드시 아내와 함께 나가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공원에서는 나 새벽에 심장 멎을 뻔했다며 직접 겪은 경험을 이웃 어르신들에게 전하며 자기가 겪은 아찔한 일을 웃으면서도 진지하게 풀어놓곤 합니다. 그렇게 박 할아버지는 자신이 산 목숨으로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살아있는 경고등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위험한 행동은 계단 난간 없이 오르내리는 행동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난간을 잡지 않는 행동은 노년에 있어 말 그대로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은 떨어지고 근력은 약해지며 반사신경은 늦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 한 번의 실수, 단 한 발의 헛디딤이 평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계단은 집 안과 밖을 막론하고 노년층 사고의 가장 흔한 장소이며 가장 치명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는 단순한 넘어짐이 아닙니다. 그 충격은 머리와 척추, 고관절에 고스란히 전달되며 순간적인 낙상 하나로 뇌출혈, 경추, 골절, 대퇴부 골절 같은 중대한 외상을 초래합니다. 이는 단순한 입원 치료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골절된 뼈는 회복되기까지 몇 달이 걸리며 이 과정에서 움직임이 제한되면 폐렴, 욕창, 근육 위축 같은 2차 합병증으로 사망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실제로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20에서 30%에 달한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난간 없는 계단은 벽 없는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한 발 한 발이 불안정하고 약간의 현기증이나 발끝, 헛디딤이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발바닥 감각이 무뎌지고 눈도 침침해져서 계단의 높이나 깊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스스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대로 굴러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난간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지탱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많은 노년층은 괜찮다, 이 정도는 익숙하다는 아니란 생각에 난간 없이 계단을 오르내리기를 반복합니다. 이런 습관은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한순간의 방심이 걷지도 못하게 만들고 말 한마디 못하게 만들며 결국 침대 위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만드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반드시 난간을 잡고 주변을 환하게 밝혀 시야를 확보하며 미끄럼 방지 슬리퍼나 신발을 착용해야 합니다. 계단을 2칸씩 건너뛰거나 서둘러 내려오는 행동은 자살행위와 다름없습니다. 또한 무거운 물건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행동도 금물입니다. 이 모든 것이 노년기 낙상의 원인이며 생명의 불씨를 꺼뜨리는 도화선이 됩니다. 이제 한 어르신의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대전에서 혼자 사는 81세 조모 할아버지는 평소 2층 자택의 계단을 아무렇지 않게 오르내렸습니다. 계단에 난간이 없었지만 나는 아직 튼튼하다는 자신감에 의존해 몇 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에 TV를 보다 갑자기 생각난 반찬을 가지러 1층으로 내려가던 중 살짝 어지럼증을 느끼며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 순간 몸이 앞으로 쏠리며 계단을 구르기 시작했고 그대로 1층 바닥까지 굴러떨어졌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움직일 수 없었고 다행히도 이웃이 평소와 다르게 정오가 지나도 인기척이 없는 것을 이상히 여겨 방문해 발견했습니다. 응급차에 실려 병원에 도착한 후 고관절 골절과 손목 골절이 동시에 확인됐고 수술을 받고 2달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입원 중엔 욕창이 생겨 고생했고 심지어 복부에 가스가 차는 마비성 장폐색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퇴원 후에도 걸음걸이는 예전 같지 않고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도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제서야 조 할아버지는 말했다고 합니다. 난간 하나 있었으면 이 고생 안 했을 텐데. 이 일 이후 조 할아버지는 자택 계단에 튼튼한 난간을 설치했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꼭 누군가와 함께 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가족에게 알려 동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어르신 모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단에서 혼자 우쭐대면 그건 곧 지하로 직행하겠다는 거랑 같아. 계단은 오르기 위한 구조물이 아니라 내려가는 생명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난간은 단지 철제봉이 아니라 노년의 안전줄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확인해 보십시오. 집에 난간이 없다면 그 집은 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네 번째 위험한 행동은 화장실에서 힘을 과하게 주는 행동입니다.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며 힘을 과하게 주는 행동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이 행위는 조용한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매일 아침 아무렇지 않게 생명의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대변을 보기 위해 배에 힘을 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이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노년기에는 혈관이 딱딱해지고 심장은 무리를 견디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과도하게 힘을 주면 복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혈압이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치솟습니다. 이로 인해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고 심근경색이나 뇌출혈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오는 노인들 중 상당수가 화장실에서 쓰러졌다는 공통된 경로를 가지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위험도가 배가 됩니다. 차가운 화장실 환경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그 상태에서 힘을 주면 혈압의 기복이 더 심해지며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이로 인해 심실세동, 즉 심장이 떨리기만 하고 피를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단 몇 분 만에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사망하는 사례가 유독 많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위험한 행동이 너무나도 흔하고 스스로 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변이 잘 안 나와서 힘을 좀 줬을 뿐이라는 말 속에는 무지와 방심이 숨어 있으며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할 수 있습니다. 심장질환,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병 등을 앓고 있는 노년층에게 있어 이 습관은 목숨을 건 모험입니다. 변기에 앉은 순간 그것이 생사의 갈림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화장실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식이섬유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며 변이가 들었을 때 무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배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힘을 주지 않아도 배변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입니다. 필요하다면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변 완화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코 참고 버티거나 억지로 싸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실제 사례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79세의 김모 할아버지는 평소 변비가 심했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용변을 보는 것이 일상이었고 그때마다 고통을 느끼면서도 억지로 힘을 주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늘 아버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걱정했지만 김 할아버지는 나는 원래 이렇게 싸야 시원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화장실에 들어간 김 할아버지가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자 가족들이 이상하게 여겨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고 급히 문을 열어보니 할아버지는 변기 위에서 앞으로 고꾸라진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여전히 힘을 주는 자세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바로 119를 부르고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이미 의식은 없었고 병원에서는 심근경색 판정을 내렸습니다. 다행히 심장이 멈춘 지 오래되지 않아 제세동기를 이용한 심폐소생술로 가까스로 회복할 수 있었지만 이후 한동안 말을 못하고 일상생활도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사는 배에 힘을 주는 순간 심장이 터져버릴 만큼 무리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고 가족들은 그 후 화장실에 난방기를 설치하고 김 할아버지의 식단을 바꾸는 등 총력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지금도 동네 경로당에 가면 늘 이렇게 말합니다. 거참 똥 싸다 죽을 뻔한 거 생각하면 똥보다 무서운 게 없어. 모두가 웃지만 그 속에는 뜨거운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화장실에서 힘을 주고 있다면 그건 몸속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누르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 한 번의 힘이 생명을 끊을 수 있습니다. 변비보다 더 무서운 건 당신의 방심입니다. 5번째 위험한 행동은 갑작스럽게 무거운 물건 드는 행동입니다. 갑작스럽게 무거운 물건을 드는 행동은 노년기에 있어 예고 없는 파열 사고와도 같습니다. 보기에는 단순히 상자 하나 들었을 뿐인 것 같아도 그 행동 하나가 심장을 멈추게 하고 혈관을 터뜨리며 척추를 무너뜨리는 비극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힘을 믿고 몸이 아직 견딜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몸속 깊은 곳에서 펑하고 무엇인가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층은 근육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뼈는 약해지며 인대와 디스크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부서지기 쉬운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고 없이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면 근육과 뼈가 동시에 찢기고 허리가 휘며 혈압이 급상승하는 복합적인 사고가 발생합니다. 특히 잘못된 자세로 물건을 들 경우 허리뼈 사이의 디스크가 밀려나거나 척추에 골절이 발생하여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하반신 마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심장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며 온몸에 힘을 주는 순간 복압과 혈압이 동시에 올라가면서 심장과 혈관에 극심한 압박이 가해집니다. 특히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같은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이 작은 행동 하나가 곧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내부 폭탄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뇌혈관이 약한 사람에게는 뇌출혈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내에서 짐 들다 피를 토하고 쓰러지는 사례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보통 노년층이 드는 무거운 물건은 마트에서 사온 생수박스, 창고에 쌓아둔 김치통, 겨울옷 넣은 큰 상자, 쌀자루 등입니다. 이 물건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10kg을 넘는 경우가 많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순간적인 중심 상실로 낙상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계단이나 턱을 오를 때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다면 그건 스스로 위험에 몸을 던지는 행동과 같습니다. 이때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 고관절 골절, 두부 외상 등으로 병원 응급실로 직행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실제 있었던 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인천에 사는 74세의 정모 할아버지는 평소 씩씩한 성격으로 남에게 의지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날도 마트에서 생수 2박스를 사와서 아파트 3층까지 들고 올라가겠다고 우기셨습니다. 가족들이 택배 부르라고 말렸지만 내가 이 정도도 못 드는 줄 알아? 라며 생수 박스를 한쪽 팔에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던 도중 2번째 층을 지나던 순간 갑자기 으악 하는 비명이 났고 박수와 함께 그대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며 머리를 계단 모서리에 부딪혔고 생수 박스는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쓰러진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고 이웃이 비명소리를 듣고 뛰어나와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늑골 골절과 요추 압박 골절, 경미한 뇌진탕 진단을 받았으며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입원 후 며칠간 누워있던 사이 욕창이 생겼고 한동안 걷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퇴원한 후 정할아버지는 마트 갈 때마다 카트를 밀고 다니며 무거운 건 절대 직원에게 부탁합니다. 동네에서는 생수 때문에 눕다 살아난 사람으로 불리며 본인도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때 안 죽은 건 생수병들이 방석처럼 깔려줘서야. 생수가 날 살렸어. 정할아버지는 이후로 자존심으로 짐 들다가 인생 무너진다는 교훈을 몸소 증명하며 이웃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무거운 물건을 혼자 들지 마십시오. 그 짐이 당신의 마지막 기억이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인생 다 버렸다. 알아? 형은 안 그랬는데 넌 왜 항상 그 모양이냐? 나중에 너도 늙어봐야 알지. 그때 후회하지 마라. 이처럼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자식의 가슴에 평생 못이 됩니다. 사랑을 전하려 했지만 결국 상처만 남기게 되는 부모의 말은 때론 침묵보다 더 잔인합니다. 죽기 전까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자식과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드는 언어폭탄입니다. 자식에게 죽기 전까지 말하면 안 되는 5가지 중 첫 번째는 너도 나중에 당해봐야 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식에게 독이 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충고도 아니고 조언도 아니며 사랑은 더더욱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던질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저주이자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폭탄 같은 말입니다. 이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속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원망을 남기고 다시는 부모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만듭니다. 부모는 삶의 선배이자 자식에게 길을 보여주는 등불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너도 당해봐야 안다는 말은 등불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자식을 밀어넣는 말입니다. 부모가 겪은 고생을 자식에게도 겪으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경험의 나눔이 아니라 고통의 유산을 물려주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내가 아팠으니 너도 아파봐라. 내가 힘들었으니 너도 당해봐라. 이런 마음이 담긴 말은 절대 사랑일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자식을 위한 경고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감정의 배출입니다. 섭섭함, 분노, 외로움이 뒤섞여 부모 스스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채 내뱉는 말입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 속뜻을 모릅니다. 오직 이렇게 받아들일 뿐입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나한테 복수하려는구나. 그 순간부터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외면하고 부모를 더 이상 인생의 조언자가 아닌 상처의 원천으로 느끼게 됩니다. 특히 이 말은 자식이 부모의 기대에 못 미쳤다고 느껴질 때 혹은 부모가 늙어갈수록 외롭고 억울한 감정을 안고 있을 때 자주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게 쏟아낸 한마디가 자식의 가슴에 평생 못처럼 박히고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상처가 됩니다. 그 상처는 결국 자식과 부모 사이의 정을 갉아먹고 서로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자식도 부모가 되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날이 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해결할 문제지 저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도 당해봐야 한다는 말은 나중에 자식이 부모가 되었을 때도 나도 우리 부모처럼 저주해야지라는 부정적인 감정의 유산을 이어받게 만듭니다. 이 고리는 끊어져야 합니다. 누군가는 먼저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지금의 부모가 해야 합니다. 자식이 미운 날에도 속상한 날에도 참아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돌처럼 무겁습니다. 던진 사람은 잊어도 맞은 사람은 평생 기억합니다. 부모의 말은 자식의 가슴속에 깊이 박힙니다. 그 말이 따뜻해야 사랑이 남고 날카로우면 상처만 남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75세 이모 할머니는 둘째 아들과 오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평소 무뚝뚝했고 전화 한 통 없이 몇 달씩 연락이 끊기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겨우 집에 찾아왔을 때 이 할머니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너도 나중에 당해봐야 알지. 내 자식이 너한테 그렇게 하면 그때 정신 차릴 거다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그날 집을 나갔고 이후 1년 넘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손주의 생일에도 설날에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싶어 아들에게 전화를 수십 번 했지만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큰며느리를 통해 들은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엄마는 나를 저주했어. 내가 고통받길 바란 사람이랑은 못 보고 살아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는 그날 이후 내 입 하나 잘못 놀려서 내 아들을 잃었구나 하는 죄책감에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손주에게라도 소식을 듣기 위해 과일을 싸서 보내고 손편지를 써서 마음을 전하려 하고 있지만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오래 남을 줄 몰랐어 라며 눈물을 훔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 키우느라 인생 다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 말 한마디는 자식의 가슴을 송곳처럼 찌르고 평생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을 남깁니다. 자식에게 준 사랑을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돌려주려는 순간 그 사랑은 순식간에 빚으로 바뀝니다. 자식은 그 순간부터 자신이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린 존재로 인식하게 되고 부모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틀어지게 됩니다. 이 말은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상처입니다. 내가 인생을 다 바쳤다는 고백은 자식에게 무게를 넘기는 고백입니다. 넌 내가 희생한 결과다. 내 인생이 망가진 이유는 너다. 내가 원했던 삶을 못 산 건 너 때문이다라는 메시지를 감추지 않고 전하는 것입니다. 듣는 자식의 심장은 그 자리에서 내려앉고 사랑받았다는 기억도 감사한 마음도 모두 상처로 덮여버립니다. 자식은 부모의 선택으로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선택한 사랑이고 선택한 양육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대가를 나중에 다시 청구받는다면 자식은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부모를 대할 때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사랑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을 갚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 사랑은 따뜻하지 않고 의무가 되며 시간이 갈수록 감정은 메말라갑니다. 또한 이 말은 자식에게 두려움을 심습니다. 나도 내 아이를 낳으면 저런 말을 하게 될까? 부모가 되면 이렇게 원망하게 되는 건가? 라는 불안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 결과 결혼을 피하고 부모가 되는 것을 꺼리며 관계 자체를 멀리하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사랑받은 기억이 아닌 부모의 한탄만 기억에 남게 되면 자식은 결코 따뜻한 가족을 꿈꿀 수 없습니다. 이 말은 특히 화가 날 때, 실망할 때, 외로울 때 쉽게 튀어나옵니다. 자식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을 때, 부모의 외로움이 커졌을 때, 내 삶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 다 너 키우느라 그런 거야 라는 한마디로 쏟아내버립니다. 그러나 그 말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그 한마디는 사랑의 무게가 아니라 원망의 화살이 되어 자식의 심장을 꿰뚫습니다. 진짜 부모라면 사랑을 주고도 아무 말 없는 사람입니다. 희생을 했어도 내 덕분에 잘 살았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자식을 일으켜 세우고 평생 부모를 가슴에 품고 살게 만드는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계산서가 없습니다. 내 삶이 부족했더라도 자식을 탓하는 말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로서의 마지막 품격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73세 김모 할머니는 평생 맞벌이하며 외아들을 키웠습니다.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대학도 서울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하고 바빠지면서 연락이 뜸해졌고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어렵게 아들이 찾아왔을 때 김 할머니는 쌓인 서운함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인생 다 버렸어. 친구도 없이 여행 한번 못 가보고 돈도 제대로 못 쓰고 근데 넌 지금 엄마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짐을 챙겨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6개월 동안 연락이 끊겼고 김 할머니는 매일 밤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근데 진심이었는데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이 전한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지인에게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우리 엄마가 더 행복했겠구나 싶다고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김할머니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냥 서운해서 했던 말인데 그 말이 그렇게 독하게 들렸을 줄은 몰랐어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은 아들과 다시 조금씩 연락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 말 이후 아들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김할머니는 지금도 말합니다.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내가 평생 해온 사랑이 한순간에 부정당할 줄은 몰랐어. 부모의 말은 가벼워 보이지만 자식의 마음에는 평생 무겁게 남습니다. 세 번째는 내 유산은 한 푼도 안 줄 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증오를 키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말 중 가장 파괴력 있는 말이며 듣는 자식의 마음을 단칼에 잘라내는 치명적인 폭언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라 너는 내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선언처럼 들리며 부모 자식 간의 신뢰와 정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무서운 파열음을 남깁니다. 유산은 부모가 일평생 모은 결실입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줄지는 부모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 주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자식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는 단순한 경제적 박탈감이 아닙니다. 자식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부모에게 필요 없는 존재다. 사랑받지 못했으니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는 말이구나. 결국 나는 부모에게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 마음은 사랑이 아닌 증오로 변하고 그 증오는 평생 마음속에 뿌리 내리게 됩니다. 특히 이 말은 화가 났을 때, 자식이 실망스러운 행동을 했을 때 실수로라도 툭 내뱉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쌓아온 모든 정을 부숩니다. 자식은 자신이 부모의 눈밖에 났다는 자각보다 내가 사랑받은 적이 있었나? 라는 근본적인 상처를 떠올리게 됩니다. 결국 부모의 삶 전체가 원망의 대상으로 바뀌고 남은 시간은 고통스러운 감정의 벽으로 가려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말의 타이밍과 의도입니다. 내 유산은 나중에 주겠다, 필요한 때에 쓰게 하겠다는 말과 한 푼도 안 줄 거다는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신중한 계획이고 후자는 감정적인 절단입니다. 재산을 미리 증여하지 않겠다는 결심은 부모의 선택일 수 있지만 그것을 안 주겠다, 자격 없다는 식으로 전달하는 순간 사랑은 거래가 되고 자식은 부모를 회피하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가 돈을 줘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의 기준으로 삼아버린 부모의 말에는 큰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가 조건을 걸기 시작하면 자식도 마음을 닫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사랑받았다는 확신이지 협박이 되어선 안 됩니다. 유산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존엄과 사랑 속에서 해야지 감정과 분노 속에서 선언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80세 박모 할아버지는 평소 성격이 직설적이고 다소 거친 편이었습니다. 아들 셋을 키웠지만 평생 자식들 앞에서 다정한 말 한 번 못 해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이 부동산 문제로 의견을 내자 박 할아버지가 화가 나 너한텐 유산 한 푼도 안 줄 거야. 기대하지도 말아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둘째 아들은 말없이 집을 나갔고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몇 달 뒤 생일이 되어도 전화 한 통 없었고 아버지의 병원 입원 소식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큰아들을 통해 둘째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날 그렇게 생각했다면 난 더 이상 가족으로 생각 못 하겠어요. 돈이 아니라 그 말이 너무 치명적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박 할아버지는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진짜 안 주겠다는 뜻은 아니었어. 순간 화나서 한 말인데 그러나 그 말 한마디는 둘째 아들의 마음을 닫기에 충분했고 지금까지도 관계 회복은 더디기만 합니다. 최근 박 할아버지는 지인 모임에서 농담처럼 말합니다. 유산 얘기는 절대 입 밖에 내지 마. 자식 잃고 싶지 않으면 말이야. 그는 요즘 자식들에게 작은 선물과 용돈을 조금씩 챙겨주며 마음의 거리부터 회복하려 노력 중입니다. 나중에 뭐 해준들 그 말 한 번이 평생 남더라며 친구들에게도 그 말을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한다고 합니다. 유산은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기는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죽기 전에 자식에게 남겨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고 감정이 아닌 믿음입니다. 절대 내 유산 한 푼도 안 줄 거야 라는 말만은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돈보다 무서운 상처가 됩니다. 네 번째는 형제끼리 비교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평생 갈등을 남깁니다.
부모가 무심코 내뱉는 그 한마디가 형제 사이를 갈라놓고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파괴합니다. 누구는 그렇게 안 한다. 네 형 좀 본받아라. 동생은 말 한마디에 척척하더라는 말은 칭찬이 아니라 분열의 씨앗입니다. 비교는 자극이 아니라 적대감을 만듭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미움으로 변하고 경쟁심이 증오로 발전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부모가 의도한 것이 아니더라도 자식의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넌 부족하다. 넌 실망이다. 넌 열등하다. 형제 중 누군가는 항상 비교 대상이 되고 다른 한 명은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된 자식도 괴롭고 비교당한 자식은 더 괴롭습니다. 그 괴로움은 커지면서 관계를 왜곡시키고 언젠가 폭발하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 비교가 단 한 번의 말로도 평생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릴 적들은 넌 형만 못해, 내 동생만큼만 해라는 말이 40대, 50대가 되어도 잊히지 않습니다. 설날에, 부모의 제삿날에, 상속 문제 앞에서 그 말들이 불쑥 떠올라 형제를 향한 불편한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비교는 가족을 경쟁자로 만들고 그 경쟁은 미움을 낳습니다. 부모가 어떤 자식에게 더 실망하거나 더 기대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로 드러내는 순간 감정은 상처로 변합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말에 매우 민감합니다.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부모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위로받고 분노합니다. 그 감정은 겉으로는 묻어두더라도 속에서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형제 간 비교는 부모가 사라진 이후에도 큰 후폭풍을 남깁니다. 유산 분쟁, 간병 갈등, 명절 참석 문제에서 어릴 때도 항상 너만 감쌌잖아라는 감정이 뿌리 깊게 터져 나옵니다. 부모는 떠났지만 비교의 그림자는 살아남아 형제를 평생 갈라놓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형제는 더 이상 친밀한 관계가 아닌 불편한 타인이 되어버립니다. 가장 이상적인 가족은 비교가 없는 가족입니다.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어느 자식이 조금 부족해도 실수해도 다른 자식보다 덜 나아 보여도 부모는 그 자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형제를 연결하고 가족을 지켜줍니다. 이제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78세 장모 할머니는 자식이 셋 있었습니다. 첫째는 교사, 둘째는 중소기업 직장인, 셋째는 자영업자였습니다. 장 할머니는 항상 첫째 아들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큰애는 말 안 해도 알아서 하고 부모 말 귀담아 듣고 사람 구실 제대로 한다며 가족 모임 때마다 첫째를 칭찬했고 나머지 둘은 늘 형 좀 본받아라, 언니처럼 살아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말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됐다는 점입니다. 겉으론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 쌓인 불만은 갈수록 커졌습니다. 결국 장례식장에서 폭발했습니다. 장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던 중 유산 상속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둘째와 셋째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형은 엄마한테 다 해줬다고 하잖아. 언제 우리가 형처럼 대접받은 적이나 있냐?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결국 손찌검까지 번졌습니다. 그날 이후 셋은 서로 연락을 끊었고 명절에도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장할머니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그 헌신의 말미에 무심코 한 비교가 남긴 갈등은 가족을 해체시켰습니다. 그 장례식은 작별이 아니라 단절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은 큰아들이 가장 속이 상해합니다. 엄마가 내 칭찬 좀 안 했으면 좋았을 걸 그 말들 때문에 결국 가족이 무너졌어요. 자신이 비교의 기준이 됐다는 사실조차 죄책감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식은 부모 돌볼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식에게 짐을 지우는 말입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강요되는 의무는 짓눌림이 되고 그 짓눌림은 부모를 향한 감사를 원망으로 바꾸게 만듭니다. 부모니까 당연히, 자식이면 해야지라는 말은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최소한의 의무처럼 보이지만 실은 마음속에 벽을 쌓는 강요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땐 의무감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니까,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기꺼이 돌봤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다릅니다. 자식은 부모를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 만들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너는 나를 돌봐야 해라고 선언해버리면 자식은 사랑이 아니라 채무자가 됩니다. 사랑은 줄수록 가까워지지만 의무는 줄수록 멀어지게 만듭니다. 부모가 늙으면 자식이 돌봐야 한다는 말은
세대 간 책임이라는 전통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전통은 한참 전에 무너졌고 지금은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현실은 자식도 버겁고 자식도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내가 돌봐야 돼라는 말은 마치 멍에처럼 자식의 목에 걸려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자식은 책임과 죄책감 사이에서 괴로워하게 됩니다. 자식을 돌보는 것은 사랑이었지만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건 의무가 아닌 선택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한 모든 일들이 진심이었다면 그 진심은 보답을 강요하지 않아도 자식의 가슴에 남습니다. 하지만 너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말은 그 진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자식은 점점 지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때로는 부모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말이 부모가 건강할 때, 아직 문제 없을 때 미리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나는 요양원 같은데 절대 안 간다. 나중에 나 돌볼 사람은 너밖에 없다. 너는 내 노후 책임져야 한다는 말들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의무의 족쇄로 만드는 말입니다. 자식은 사랑이 아닌 부담을 먼저 느끼게 되고 그 부담이 커질수록 부모와의 감정적 거리는 멀어집니다. 사랑은 자발적으로 해야 아름답습니다. 강요받은 효도는 눈물보다 스트레스를 먼저 부릅니다. 부모가 정말 자식에게 바라는 게 사랑이라면 의무라는 이름으로 무게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신뢰로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나는 너 믿는다. 내가 아프면 그때 너 생각할게라는 말이 자식의 마음을 훨씬 깊이 울리고 기꺼이 부모를 돕게 만듭니다. 이제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부산에 사는 77세 정모 할아버지는 평소 가족 모임에서 늘 말끝마다 나는 너희한테 패 끼치기 싫다면서도 그래도 자식이면 부모 좀 봐야지라는 말을 빠짐없이 했습니다. 자식 셋은 각자 가정을 꾸리고 바쁘게 살았지만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불안하고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할아버지가 무릎 수술을 받게 되었고 병간호를 누가 할 것인지 두고 자식들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언니가 다 하기로 한 줄 알았다고 했고 첫째 딸은 나만 자식이냐 왜 나보고만 돌보라고 하느냐며 울컥했습니다. 결국 셋째가 나서서 일주일씩 교대로 돌보자고 정리했지만 그 과정에서 쌓인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정할아버지는 퇴원 후 이런 상황을 알고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미리 말한 건데 왜 애들이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였을까 하며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둘째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 말이 사랑으로 들리기보단 무서운 책임처럼 들렸어요. 그냥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가 더 기꺼이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정할아버지는 이후 자식들 앞에서 난 누구한테 기대지 않을 거다. 내 몸 내가 잘 챙길게라고 웃으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자식들이 병원에 자주 찾아오고 먼저 이것저것 챙겨주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무거운 말 하나 줄이니까 자식들이 마음을 더 열더라며 본인이 직접 깨달은 교훈을 이웃에게도 자주 전한다고 합니다. 내 걱정 다 가져가라. 노년에 마음 편히 사는 방법 중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내 감정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송 여사는 평생 착한 며느리, 참을성 많은 아내, 누구에게나 친절한 이웃으로 살아왔습니다. 늘 먼저 인사하고 부탁은 거절하지 않고 누가 뭔가를 요구하면 자기 일이 있어도 기꺼이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칭찬했습니다. 송 여사님처럼 사람 좋은 분 드물어요. 하지만 정작 송 여사는 밤마다 진통제를 삼키며 베개를 적십니다. 머리는 쿡쿡 쑤시고 가슴은 답답하게 눌립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억눌린 감정에서 오는 심리적 통증입니다. 한 번은 이웃이 느닷없이 전화를 걸어 부탁했습니다. 여사님, 급하게 일이 생겼는데 우리 손주 좀 봐주세요. 이미 허리가 좋지 않아 병원에 가기로 한 날이었지만 송 여사는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네, 그럼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손주를 하루 종일 돌보고 밤이 되어서야 자신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탈진과 과로. 하지만 송 여사는 말합니다. 누가 부탁하는데 어떻게 안 해요? 나는 늘 그래왔어요. 반면 정 여사는 다릅니다. 싫은 건 싫다 말하고 피곤하면 거절해요.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남 좋은 일만 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그녀는 처음엔 주변의 눈총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 여사님은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녀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거짓 없이 솔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정 여사는 말합니다. 내 감정도 소중한데 왜 남 감정만 챙기며 살아야 해요? 송 여사의 희생은 가족들에게조차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자식들은 자연스럽게 음식 장만을 맡기고 손주 돌봄은 기본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엄마 힘드시죠?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늘 괜찮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늘 웃으면서 난 괜찮아, 해줄 수 있어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반복될수록 그녀는 점점 지쳐갔고 결국 어느 날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입원 중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송 여사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자신을 위해 한 선택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이 그제서야 실감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살아온 수십 년의 시간 속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의 감정에 먼저 귀 기울인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좋은 사람으로 살아온 대가가 결국 병상 위에서의 고독이었습니다. 정 여사는 요즘도 가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습니다. 그렇게 거절만 하다 보면 인간관계 다 끊어지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정 여사는 씩 웃으며 말합니다. 오히려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지요. 가짜 웃음으로 관계 유지할 바엔 솔직한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낫죠. 그녀는 지금 소수의 사람들과 깊고 진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더 이상 감정 노동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노년은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평생을 참아왔고 맞춰왔고 웃어왔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자기 감정부터 챙겨야 할 시간입니다. 마음에 없는 말로 예의를 지키고 하고 싶지 않은 일에 억지로 웃으며 참여하고 남의 기분 맞추느라 자기 기분은 바닥까지 떨어지는 삶은 진짜 노년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감정 감옥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일 수 없습니다. 그런 삶은 결국 누구에게도 진심이 아닌 삶이 됩니다. 늙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우선시하고 내 마음의 소리에 먼저 귀 기울이고 하고 싶은 말은 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단호히 거절할 줄 아는 것. 그 용기가 있어야 진짜 마음이 편한 노후가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연습하십시오. 미안하지만 오늘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일은 나한테 무리예요. 나는 지금 좀 쉬고 싶어요. 이런 말들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삶의 무게를 덜어주고 진짜 나로 살아가게 합니다. 모든 사람의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단 한 사람,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노년의 가장 소중한 용기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이 여사는 새벽부터 눈을 뜨고 한숨을 쉽니다. 베란다 창문 틈에 먼지가 낀 것 같아 다시 걸레질을 하고 며느리가 남기고 간 쌀포대가 제대로 닫히지 않았다는 생각에 괜히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합니다. 텔레비전 볼륨이 조금만 커도 짜증이 나고 아파트 옆집 개 짖는 소리도 귀에 거슬립니다. 늙어가니까 모든 게 예민해져요. 예전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은 사소한 게 다 불편해요. 이 여사는 그렇게 하루를 걱정과 분노로 시작합니다. 모임에 나가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 인사를 안 했다고 기분이 상하고 누가 말끝을 흐렸다고 뒷말을 만들어냅니다. 김 여사가 말끝마다 내가 뭐라고 했잖아요. 라는 말을 반복하자 이 여사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예 모임 단톡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다음날 친구들이 이유를 물었지만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는데 뭐하러 같이 있어요. 하지만 정작 김 여사는 아무 의도도 없이 한 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본 박 여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늘 그렇게 예민할까? 사는 게 피곤하지도 않나? 박 여사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집 천장이 새고 보일러가 고장이 나도 뭐 이런 날도 있는 거지 하며 웃습니다. 며느리가 생일을 잊고 지나가도 애들도 바쁘지 뭐 하며 넘깁니다. 그런 성격 덕분에 박 여사는 항상 모임에서 분위기 메이커가 됩니다. 사람들이 박 여사만 보면 마음이 풀리고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집니다. 한 번은 모임 도중에 찬물이 갑자기 쏟아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식당 직원이 실수로 물을 쏟았고 박 여사 옷이 홀딱 젖었습니다. 모두가 당황했지만 박 여사는 오히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덕분에 시원하네요. 여름에 물벼락도 맞아보고 좋지요.
그 한마디의 분위기는 다시 유쾌하게 바뀌었고 직원도 고개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걸 본 이 여사는 속으로 문득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 상황에서 뭐라고 했을까? 노년의 마음 편히 사는 사람은 결코 모든 것이 잘 풀려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일에 화내고 작은 오해에 발끈하며 타인의 시선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늙어서 가장 큰 병은 외로움이 아니라 혼자 부글부글 끓는 마음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고 누가 내 말에 고개 끄덕이지 않아도 괜찮다고 마음을 놓을 줄 아는 순간 진짜 평화가 찾아옵니다. 한 번은 정 여사가 말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주변이 내 뜻대로 안 되면 견딜 수가 없었죠. 그런 정 여사도 건강이 악화되면서 스스로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2시간을 기다리고도 의사 선생님도 힘드시겠지라고 생각하며 참아보는 연습. 손주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밥도 안 먹을 때 요즘 애들은 원래 저래 하고 웃어넘기는 연습. 그런 시간이 쌓이며 마음속 짐이 조금씩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박 여사는 종종 말합니다. 마음이 편하니까 병이 안 와요. 병이 와도 덜 아파요. 주변 사람들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노후에 가장 중요한 건 돈도 건강도 아닌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작은 일에 신경 쓰지 않는 것, 남이 무슨 말을 했든 어떤 표정을 지었든 그저 스쳐가는 바람처럼 흘려보내는 것, 그걸 잘하는 사람이 결국 오래오래 웃으며 건강하게 삽니다. 늙어서 하루하루를 싸우듯 살 것인가, 웃으며 여유롭게 살 것인가는 전적으로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일 하나에 마음 졸이면 하루가 고통이고 한숨이 일상이 됩니다. 하지만 뭐 어때라는 말 한마디를 입에 달고 살면 그 순간부터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운 인생이 진짜 행복한 노후로 이어집니다. 마음을 비우는 법, 그것이야말로 늙어서 가장 값진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나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조 여사는 손수 만든 목도리를 늘 자랑스럽게 두르고 다닙니다. 색이 화려하고 무늬가 독특해서 누가 봐도 눈에 띕니다. 그런데 모임에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 여사가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 나이에 저런 색은 좀 과하지 않나? 너무 튀어 보여. 순간 조 여사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음 모임에도 똑같은 목도리를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들 다시는 그런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조 여사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좋아서 두른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요. 정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윤 여사입니다. 옷을 살 때도 머리를 자를 때도 항상 주변의 눈치를 봅니다. 이런 스타일은 너무 어려 보여? 이 색은 좀 튀지 않을까?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친구가 뭐라고 할까 싶어 고기 대신 두부를 담고 커피도 3,000원이 넘으면 허세로 보일까봐 그냥 물만 마십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도 뭘 원하는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항상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사는 살, 그것은 마치 매일 무대 위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은 윤 여사가 오랜만에 화장도 하고 예쁜 블라우스를 입고 나왔습니다. 거울을 볼 때만 해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말했습니다. 어머, 데이트라도 있어요? 그 말에 윤 여사는 얼른 가디건으로 블라우스를 가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 회색 옷만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예쁘게 입으면 오히려 주목받을까봐 겁나요. 다들 수군대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모임에 조 여사가 빨간 구두를 신고 나타났습니다. 손녀가 사준 거예요. 내가 워낙 빨간색을 좋아하거든요. 그 모습을 본 윤 여사는 그날 집에 돌아와 신발장을 열었습니다. 몇 해 전 생일 선물로 받은 노란 운동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나이에 안 맞아라며 한 번도 신지 않았던 신발이었습니다. 윤 여사는 그 신발을 꺼내 신어보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어색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모임 노란 운동화를 신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오늘 윤 여사님 얼굴이 환해 보여요. 노년에 마음 편히 사는 사람은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은 늙었다고 조용히 있으라 하고 나이값 하라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그 말들에 휘둘리다 보면 진짜 나를 잃어버립니다. 평생을 남 눈치 보며 살아온 사람일수록 노년에라도 나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웃을 수 있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모임에서 조 여사는 요즘 캘리그라피를 배우고 있습니다. 글씨 하나 쓰는데도 감정이 담겨요. 내 글씨가 내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나이에 그런 거에서 뭐해요? 조 여사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 나이니까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땐 돈 벌고 애 키우느라 몰랐던 내 취향을 이제야 찾은 거지요. 주변의 말은 멈추지 않습니다. 늙어서 치마를 입으면 왜 이 나이에 꿈이냐 하고 운동을 시작하면 무릎 나간다고 말립니다. 연애라도 시작하면 정신 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남들이 말해주는 기준으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살아주는 인생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늙어서 가장 중요한 용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용기입니다. 그 길이 혼자일 수도 있고 튀는 길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서 웃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내 인생입니다. 조 여사의 빨간 구두처럼, 윤 여사의 노란 운동화처럼 이제는 타인의 기준에서 벗어나 나만의 길을 걸어야 할 시간입니다. 네 번째는 지나친 걱정은 백해무익이니 걱정 그만하고 지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강 여사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으면 머릿속이 더 바빠집니다. 내일 병원 예약이 몇 시였더라? 손주 학교는 잘 다니고 있을까? 혹시 며느리가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 끝도 없는 생각들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가만히 누워 있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배가 쿡쿡 쑤시기 시작합니다. 며칠 전엔 갑자기 두통이 심해져 병원 응급실까지 다녀왔습니다. 결과는 단순한 긴장성 두통, 의사는 말했습니다. 걱정이 너무 많으신 것 같네요. 강 여사는 걱정으로 하루를 보내고 걱정으로 잠을 잃고 걱정으로 병을 만듭니다. 모임에 나가도 화제는 늘 비슷합니다. 우리 아들이 요즘 회사에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 우리 집 손주는 자꾸 스마트폰만 보고 공부를 안 해요. 남편은 건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녀는 그렇게 타인의 문제까지 끌어안고 자기 일처럼 걱정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있고 상황도 나쁘지 않은데 혼자만 밤새 고민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댑니다. 한 번은 모임에서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강 여사가 갑자기 눈물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저 며느리가 요즘 좀 차가운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사람들은 놀랐고 며칠 뒤 정 여사가 조심스럽게 며느리에게 물어봤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아니요. 요즘 일이 많아서 피곤한 거지 어머님한테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 강 여사의 걱정은 근거 없는 상상이었습니다. 그 상상 하나가 그녀를 밤새 울게 만들고 몸까지 망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박 여사는 정반대입니다. 걱정한다고 바뀌는 게 있나? 가 그녀의 좌우명입니다. 손주가 시험을 망쳐도 다음에 잘 보겠지 하고 남편이 짜증을 내도 오늘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넘깁니다. 어느 날 딸이 전화로 회사에서 일이 꼬였어라며 투덜거릴 때도 박 여사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밥은 먹었지? 그 따뜻한 한마디에 딸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덕분에 웃었어. 걱정은 사랑이 아닙니다. 걱정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는 몸부림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통제할 수 없는 일투성이입니다. 누군가의 감정, 건강, 미래, 돈, 관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바꿀 수 있다면 세상에 병원도 약국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결국 백해무익입니다. 마음만 지치게 하고 머리만 아프게 만들고 몸까지 병들게 합니다. 걱정은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지금을 놓치게 합니다. 김 여사는 몇 년 전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하루하루를 걱정으로 살았습니다. 재발할까봐, 통증이 올까봐, 항암 부작용이 올까봐. 그런데 병원에서 만난 다른 한 환자는 달랐습니다. 같은 병을 앓고 있지만 매일 웃고 병실 사람들과 수다를 떨고 심지어 병원 옥상에서 운동도 했습니다. 김 여사가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그 환자는 말했습니다.
무서워서 얻는 게 없더라고요. 대신 오늘 하루라도 제대로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김 여사는 무언가가 탁 하고 마음에서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걱정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이 밀려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나? 자문했고 없으면 그냥 털어냈습니다. 그 결과 건강은 조금씩 회복됐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걱정을 안 한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내 삶은 훨씬 가벼워졌어요. 노년은 이미 짊어진 짐만으로도 충분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상상 속 걱정까지 얹으면 인생은 주저앉고 맙니다. 걱정은 준비가 아닙니다. 걱정은 시간의 낭비이고 감정의 소모입니다. 그래서 늙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웃고 있는지, 오늘 밥은 맛있게 먹었는지, 오늘 하늘은 어떤 색인지에 집중하는 삶. 그것이 가장 건강하고 편한 노년입니다. 걱정은 아무리 해도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을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지금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외의 일은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늙어도 얼굴에 미소가 있고 말끝마다 감사가 묻어납니다. 걱정은 마음의 독입니다. 마음을 살리고 싶다면 지금에 집중하는 것만이 해독제입니다. 5번째는 돈보다 마음의 여유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박 회장은 모임만 나가면 주변의 시선을 한몸에 받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끌고 나타나고 손목엔 반짝이는 금시계가 빛납니다. 점심은 항상 본인이 계산합니다. 나중에 다 계산해요. 이런 건 내가 해야지. 모임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합니다. 정년퇴직 후에도 임대 수입이 꾸준히 들어오고 해외 주식으로 꽤나 성공한 자산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박 회장이 모임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요즘 잠이 안 옵니다. 돈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말없이 웃기만 하던 박 회장이 그런 속마음을 털어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자녀들은 외국에 나가 연락이 뜸하고 아내는 몇 해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루하루가 고요하고 넓은 집 안에서 들리는 건 시계 초침 소리뿐입니다. 거실에는 최신형 TV가 있고 주방엔 비싼 와인이 가득하지만 함께 나눌 이가 없습니다. 그날 박 회장은 말했습니다. 돈은 많은데 밥 먹을 사람이 없어요. 이게 사는 건가 싶어요. 반면 이 여사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월세 아파트에서 살고 연금도 기초연금 외엔 없습니다. 하지만 모임에서 가장 크게 웃고 사람들과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누구 생일이면 본인이 먼저 연락해서 파티를 열자고 하고 아픈 사람 있으면 밥 지어들고 달려갑니다. 친구들이 묻습니다. 돈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밝아요? 이 여사는 말합니다. 돈은 없지만 내가 가진 사람들은 많아요. 그게 더 부자 아닌가요? 한 번은 이 여사가 병원에서 허리 진단을 받고 왔습니다. 노화로 인한 협착증이 있었고 몇 주는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돌아가며 간식을 사오고 집안일을 도와줬습니다. 박 회장은 그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병원에 누워도 올 사람이 없을 텐데.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돈은 분명 중요합니다. 늙어서 병원도 가야 하고 약도 사야 하며 입을 옷과 먹을 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면 외로움은 돈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고급 소파에서 혼자 앉아 TV를 보는 것보다 낡은 의자에 앉아 친구와 웃는 것이 훨씬 따뜻합니다. 냉장고에 스테이크가 가득해도 함께 먹을 사람이 없으면 그건 외로운 냉장고입니다. 이 여사는 종종 말합니다. 나는 매달 마지막 주가 제일 좋아요. 이유를 묻자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땐 다 같이 모여 밥 먹거든요. 누가 뭘 사오든 같이 먹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그 한마디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의 여유는 그런 데서 나옵니다. 함께하는 시간, 나눌 수 있는 말, 웃을 수 있는 여유. 그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박 회장은 요즘 가끔 묻습니다. 같이 국밥 먹을 수 있어요? 이제는 고급 식당보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 마음이 풀린다고 말합니다. 돈은 예금 통장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마음과 시간을 나누는 데 써야 진짜 가치가 생깁니다. 늙어서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돈보다 마음의 여유가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지키며 인생을 빛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늙어서 마음 편히 사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나눔에서 오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피어나며 누군가의 진심 어린 관심 속에서 자랍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마음의 여유를 먼저 챙기십시오. 그 여유가 여러분을 가장 건강하게 그리고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늙으니깐 잠이 없어졌어. 하루 4시간만 자면 됐지 뭐. 혼자 있는 게 익숙해서 누구랑 얘기 안 한 지가 언제인지도 몰라. 반찬 귀찮아서 김치에 밥 비벼 먹고 말지. 그게 제일 속 편해. 이런 생활 정말 괜찮을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조용히 SOS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매일 반복되는 이 5가지 나쁜 습관은 당신의 수명을 하루하루 갉아먹고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조용한 살인자인 5가지 나쁜 습관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수명 15년 깎는 잘못된 첫 번째 생활 습관은 하루 5시간 이하로 수면을 지속하는 습관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67세 윤미자 씨는 잠이 아까워서 못 자요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하루 45시간 자는 것이 당연했고 그게 부지런함의 증거라 믿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 가서 장 보고 아침밥하고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반찬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자는 시간은 늘 뒷전이었고 하루 24시간을 쪼개 쓰는 삶을 수십 년간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다는 자부심은 있었지만 몸이 슬금슬금 이상해지기 시작한 건 60대에 접어들면서였습니다. 이유 없이 어지럽고 기억이 끊기는 일이 늘었습니다. 어떤 날은 길을 걷다가 갑자기 여기가 어디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어떤 날은 딸 이름이 혀끝에서 맴돌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혹시나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닌지 걱정했고 결국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심각한 수면 부족으로 인한 뇌기능 저하였습니다. 치매 전 단계는 아니었지만 지속적인 수면 결핍이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있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수면을 회복하지 않으면 5년 내로 인지 장애가 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윤 씨는 그제야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방식이 결국 자기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윤 씨는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반복됐고 혈압은 오르락내리락, 가슴은 조이고 만성 피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녀가 이제는 자고 싶어도 쉽게 잠들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훈련된 수면 무시 습관이 뇌에 완전히 각인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몸은 피곤한데도 잠이 오지 않고 새벽마다 눈이 떠지고 이젠 수면제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루 5시간 이하로 수면을 지속하는 습관은 단순한 생활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력을 깎아내는 자해의 행위입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를 복구하고 세포를 회복시키는 생존의 핵심 조건입니다. 잠을 줄인다는 건 곧 도화를 촉진시키고 뇌세포를 자갑하게 모드로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심장은 비명을 지르며 혈압은 통제불능으로 올라갑니다. 특히 만성 수면 부족은 뇌졸중, 심근경색, 당뇨, 고혈압 같은 치명적인 질환을 부르는 시작점입니다. 여기에 인지력 저하, 기억력 감퇴, 심지어 조기 치매까지 겹치면 삶의 질은 바닥까지 추락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이 아까워라며 스스로를 채찍질하지만 사실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건 건강입니다. 짧게 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제대로 살지 못하고 오래 살아야 하는 고통입니다. 수면 부족으로 망가진 몸은 고치기도 어렵고 회복하는데 몇 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윤미자 씨는 이제 모든 일정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새벽에 움직이지 않고 밤 10시 전에는 무조건 잠자리에 들려고 노력합니다. 수면을 우선순위에 둔 지 1년, 지금은 낮에도 덜 피곤하고 기억력도 서서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렇게 아까워하던 잠이 내 삶을 되살리고 있어요. 이제는 잠이 제일 귀해요. 잠을 줄이는 건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태워가며 하루를 버티는 어리석음입니다. 하루 5시간 이하의 수면이 반복된다면 지금 당장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뇌가 먼저 포기해버릴지도 모릅니다. 수명 15년 깎는 잘못된 두 번째 생활 습관은 항상 누워있는 습관입니다. 경기도 오산에 사는 72세 이정혜 씨는 은퇴 후부터 이제는 좀 쉬자는 생각으로 하루 대부분을 침대에서 보냈습니다. 처음엔 여유 있는 생활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점심 먹고 TV 보며 눕고 저녁 먹고 다시 누워 자는 반복된 일상. 하루에 걷는 거리는 집안 화장실까지가 전부였고 이정혜 씨는 그것을 편안한 노후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저릿했고 앉아있다가 일어날 땐 무릎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냥 나이 탓이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어느 날 아침엔 갑자기 오른쪽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쥐가 났나? 생각하며 주물렀지만 감각은 돌아오지 않았고 점점 통증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급히 병원에 실려갔고 의사는 진단했습니다. 하지 정맥류가 심각하게 진행됐고 혈류가 정체되면서 혈전이 생겼습니다. 이정혜 씨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쉬기만 했을 뿐인데 자신의 다리에 피가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도 충격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고 입원 중 그녀는 충격적인 말을 또 한 번 들었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누워만 있었으면 폐색전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입원 후 이정혜 씨는 매일같이 주사로 혈전을 녹여야 했고 다리는 붕대로 감싸야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한때 건강했던 자신이 스스로 걷지 못하게 되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간호사에게 부축받으며 겨우 몇 걸음을 내딛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나를 망가뜨렸더라고요. 그냥 누워있던 게 죄가 됐어요. 항상 누워있는 습관은 단순히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심장을 압박하고 혈액의 흐름을 끊고 근육의 기능을 서서히 죽이는 생활 습관입니다. 누워있다는 건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생명을 유지시키는 순환 시스템을 멈춘다는 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움직임을 필요로 합니다. 조금만 멈춰도 근육은 빠르게 약화되고 관절은 굳으며 혈관은 막히기 시작합니다. 오래 누워 지내는 사람일수록 하지 정맥류, 심부정맥 혈전, 폐색전증, 근감소증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몸은 써야 삽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세포는 나는 필요 없나 보다라며 기능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런 몸에 갑작스럽게 힘을 주면 심장은 감당하지 못하고 혈관은 터지며 뇌는 산소 부족에 빠집니다. 그러니 쉬는 게 건강이라는 말은 적당히일 때만 유효한 것입니다. 이정혜 씨는 퇴원 후 침대 옆에 운동화를 두었습니다. 하루에 최소 30분은 무조건 밖으로 나갑니다. 처음엔 5분 걷고 숨이 찼지만 지금은 마을 주변 공원 한 바퀴를 천천히 돌아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때처럼 하루 종일 누워 있었다면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지금은 살기 위해 걷습니다. 편하다는 이유로 계속 누워있는 그 습관, 당신의 몸을 조금씩 죽이고 있습니다. 잠시 쉬는 건 필요하지만 영원히 눕는 건 결국 병원 침대 위의 현실로 돌아옵니다. 수명 15년 깎는 잘못된 세 번째 생활 습관은 깊은 외로움을 무시하는 습관입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75세 문정혜 씨는 자녀들이 모두 출가한 뒤 15년 넘게 혼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조용한 집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먹고 싶은 때 먹고 자고 싶은 시간에 자는 생활이 자유롭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조용함이 공포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문을 열어도 들리는 건 시계 초침 소리뿐이었고 하루 종일 누구와도 말 한마디 나누지 않는 날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그 적막을 견뎠습니다. 연예인이 웃으면 같이 따라 웃고 드라마 속 인물이 울면 나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활도 어느 순간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어느 날부턴가는 TV를 켜는 것조차 귀찮아졌습니다. 그렇게 문 씨의 표정은 굳어갔고 목소리는 작아졌으며 하루하루는 무색무취한 시간으로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몸에서 시작됐습니다. 식욕이 급격히 줄었고 밤에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조이고 숨이 가쁜 날이 많아졌으며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나이 탓이라 여겼지만 병원을 찾은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우울증 초기 증상입니다. 이 상태가 장기화되면 치매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라는 의사의 말에 문정혜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의아했습니다. 내가 왜 우울하단 말인가요? 울지도 않는데요. 하지만 의사는 말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눈물이 아닙니다. 감정이 무뎌지고 자극에 반응하지 않게 되는 무감각이 더 위험한 신호입니다. 문 씨는 그제야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웃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아무 감정 없이 그저 하루를 넘기는 자신을.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을 방치하면 그것은 서서히 몸과 마음을 파괴하는 조용한 독이 됩니다. 깊은 외로움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분비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면역력은 무너지고 장기 기능은 약화되며 뇌신경회로는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은 고혈압, 심장병, 우울증, 치매와 같은 중증 질환의 직접적인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며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갉아먹는 심리적 독소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그 외로움이 익숙해지는 순간입니다. 익숙한 외로움은 자기를 파괴하면서도 자각을 못하게 만들고 삶의 모든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이 고립된 감정 상태는 사람을 점점 무표정하게 만들고 결국 아무런 목표도 기대도 없는 기계 같은 삶으로 몰아갑니다. 문정혜 씨는 치료와 상담을 병행하며 작은 변화부터 시도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 등록해 아침 라디오 체조를 시작했고 같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하는 그림 수업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먹하고 어색했지만 누군가와 함께 웃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점점 그녀를 되살아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살아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멍하니 지나가는 시간을 버티고 있었던 거죠. 혼자 있는 삶이 무조건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느끼고도 무시하는 삶은 분명 생명력을 깎아먹습니다. 몸이 아픈 건 약을 먹으면 회복되지만 마음이 병든다는 건 삶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가장 무서운 병은 바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찾아오는 감정의 고립입니다. 지금 아무 말도 하기 싫고 누굴 만나기도 귀찮고 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것 같다면 그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위험한 징후일 수 있습니다. 깊은 외로움을 방치하는 순간 당신의 몸은 스스로 무너지는 법을 배웁니다. 생명은 혼자서는 버틸 수 없습니다.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순간부터 비로소 회복은 시작됩니다. 수명 15년 깎는 잘못된 네 번째 생활 습관은 항상 마른 반찬 위주의 식사 습관입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76세 김옥자 씨는 20년 넘게 밥상에 변변한 반찬 하나 없이 살았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간장에 절인 멸치, 조미김, 깻잎장아찌, 시든 김치 몇 조각이 전부인 밥상. 김 씨는 이 나이에 고기 먹으면 탈라지라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하며 반찬 한두 가지에 밥 한 공기로 끼니를 때워왔습니다. 가끔 국이 있어도 맹물에 가까운 된장국이었고 채소는 나물 무침조차 귀한 날이 많았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먹어도 몸이 견뎌냈습니다. 배만 부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70을 넘기며 몸이 하나둘씩 신호를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런 어지러움, 이유 없는 두근거림, 손발 저림이 계속됐고 병원에서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중증 빈혈, 단백질 결핍, 칼슘 부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뼈가 무너지고 있고 근육은 이미 많이 소실됐습니다. 김 씨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매일 밥을 먹었고 끼니를 거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뭘 안 먹고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검사 결과 김 씨는 단백질 수치가 어린아이보다 낮았고 비타민 B12, 철분, 칼슘 수치는 거의 경고 수준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낙상 한 번의 대퇴골 골절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상태에서 회복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충격은 컸습니다. 김 씨는 스스로를 식사 잘 챙기는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챙긴 건 배부름이지 영양이 아니었습니다. 마른 반찬만으로 채워진 식사는 외형만 음식이지 몸에 들어가선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식습관이 김 씨의 뼈와 혈관, 근육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근육 손실이 가속화됩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은 빠르게 줄고 체력은 떨어지며 낙상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게다가 마른 반찬은 대부분 염분이 많고 조리 과정에서 영양이 파괴되기 쉬우며 신선한 채소나 단백질 공급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 결과는 서서히 죽어가는 몸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영양 불균형은 단순히 피곤하고 힘든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심하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 감기 하나에도 병원 신세를 지게 되고 상처가 잘 낫지 않으며 장기 기능도 서서히 저하됩니다. 뇌기능 저하, 기억력 감퇴, 감정 조절 능력까지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는 노화가 아닌 명백한 영양 결핍 증상입니다. 김옥자 씨는 이후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두부, 생선, 달걀, 삶은 닭고기 같은 부드럽고 소화 잘 되는 단백질 식품을 추가했고 브로콜리와 시금치, 고구마 같은 채소도 함께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익숙지 않았지만 몇 주 지나지 않아 몸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덜 피곤했고 손발 저림이 줄었으며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찼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동안 내가 잘 먹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습관이었지 건강한 식사는 아니었더라고요. 항상 마른 반찬 위주의 식사는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당신의 몸을 갉아먹습니다. 배는 부르지만 몸은 굶고 있는 겁니다. 소중한 몸을 조금씩 말라 죽게 만드는 이 습관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오늘 먹은 음식이 내 몸을 지키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식사가 되어야 합니다. 먹는 것으로 병드는 삶을 막는 건 지금 당장 바꾼 한 끼에서 시작됩니다. 수명 15년 깎는 잘못된 5번째 생활 습관은 자신을 돌보지 않는 무심함입니다. 충북 제천에 사는 74세 이화순 씨는 평생 남만 챙기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식사, 자식 빨래, 손주 간식, 시부모 약 챙기기까지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하루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일은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화장품 하나 살 때도 가장 싼 걸로 병원은 꼭 아플 때만 갔고 본인의 건강검진은 5년째 미룬 채 살아왔습니다. 나는 괜찮아, 아직 끄떡없어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었고 실제로 어디가 아파도 대충 참고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런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진통이 너무 심해 몸을 가눌 수조차 없었고 결국 급하게 검사를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의 얼굴은 심각했고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복강 내 진행된 암입니다. 이미 주변 장기로 전이되었고 수술은 어렵습니다. 그 말에 이화순 씨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의사는 덧붙였습니다. 정기검진만 받으셨어도 2년 전에 충분히 잡을 수 있었던 병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채 그녀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남만 챙기다 정작 자기 몸은 돌보지 않았던 지난 세월이 후회됐습니다.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와서야 비로소 내 몸도 챙겨야 했구나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상태였습니다. 항암 치료는 버겁고 체력은 바닥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직장 때문에 자주 오지 못했고 병실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그제야 문득 든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챙기지 않았더니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게 되었구나. 자신을 돌보지 않는 무심함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에 대한 무관심이자 조기 사망을 부르는 습관입니다. 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계속된 방치, 반복된 무시, 쌓여온 스트레스가 어느 날 한꺼번에 터질 뿐입니다. 괜찮아라는 말로 덮은 통증은 절대 괜찮지 않았고 바빠서 못 갔다는 병원은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많은 이들이 나중에라는 말로 자신을 미뤄둡니다. 나중에 병원 가고 나중에 운동하고 나중에 쉬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나중은 끝내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돌볼 기회를 영영 잃게 됩니다. 손목 통증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퇴행성 질환의 시작이었고 소화불량은 위암의 첫 신호였으며 만성 피로는 심장 기능 저하의 경고였다는 걸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화순 씨는 병실에 누운 채 눈을 감고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 괜찮다고만 말하던 지난 수십 년이 참 무모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니
이 몸도 이제 포기하려는 것 같아요. 그녀의 이 말은 듣는 이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나를 돌보는 일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족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남을 도울 수 있고 내가 살아야 사랑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방치하는 사람은 결국 모든 관계 속에서도 고립되고 병들고 외롭게 사라집니다. 조기 사망의 진짜 원인은 질병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무심함입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남보다 더 챙기고 더 아끼고 더 돌봐야 할 사람은 바로 자신입니다. 괜찮다는 말로 덮기 전에 지금 이 순간부터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조용히 무너지는 몸과 마음은 오직 당신의 관심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명을 단축시키는 습관은 끝이 없습니다. 식사 후 바로 눕는 행동, 커피로 끼니를 때우는 일, 스트레스를 담아두고 해소하지 않는 성격, 항상 화를 억누르며 사는 태도, 폭식을 반복하는 식습관, 과한 소금 섭취, 만성 탈수 상태, 햇볕을 아예 쬐지 않는 실내 생활, 그리고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미루는 태도까지 모두 조용히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바빠서, 귀찮아서, 괜찮겠지라는 말로 넘겼던 습관들이 결국 우리 몸의 시한폭탄이 됩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바꾸십시오. 바꾸는 만큼 수명은 늘어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 모두가 무병장수하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당신은 지금 아무도 대신 살아주지 않을 인생의 후반전에 서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하루아침에 집도 사람도 건강도 다 잃습니다. 은퇴했다고요?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입니다. 한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노년, 그 시작이 바로 지금입니다. 젊을 땐 체력으로 버텼고 직장에서의 지위로 사람들에게 대접받았지만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는 좁아지고 몸은 예고 없이 망가지며 돈은 아무리 아껴도 모자랍니다. 그런데도 괜찮겠지 하며 방심한다면 무서운 속도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착하게 순하게 살아선 절대 살아남지 못합니다. 노년은 약자에게 잡이 없는 시대입니다. 독하게 살아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왜 노년에 독해져야 하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많은 것을 얻으실 겁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착하게만 살면 병들고 무시당하기 때문입니다. 칠순을 넘긴 김정순 씨는 평생 참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남편에게 폭언을 들어도, 자식이 돈을 빌려가도, 친구가 무리한 부탁을 해도 그래, 괜찮아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 돼야 가족도 평화롭고 인간관계도 잘 유지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녀는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 하루 15알의 약을 먹으며 지냅니다. 돌보는 가족 하나 없이 혼자입니다. 간병인이 물었습니다. 자식이 왜 안 오나요? 정순 씨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무 잘해줬어. 다 해줬으니 더는 나한테 할 게 없는 거지. 말 한마디 못하고 산 세월, 결과는 병든 몸과 외로운 노년뿐이었습니다. 68세 이모 씨는 평생을 천사표로 불렸습니다. 다툼이 나도 먼저 사과하고 밥값도 늘 본인이 냈으며 부탁 하나 거절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상황은 처참히 변했습니다. 입원 중 단 한 명의 친구도 찾아오지 않았고 전화를 걸어도 바빠서 못 가라는 무성의한 말만 들었습니다. 가장 많이 베풀었던 친구조차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착한 사람이 끝까지 챙김받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노년에 착하게만 살면 반드시 병듭니다. 불편한 감정을 참고 참다 보면 분노와 스트레스가 내면 깊숙이 쌓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썩어갑니다. 분노조절 장애, 불면증, 위염, 고혈압, 관절염 같은 병이 차례대로 몸을 갉아먹습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스트레스성 질환입니다. 그 스트레스의 원인은 착하게만 살아온 자신에게 있습니다. 노년은 착한 사람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헌신해도 자식은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친구는 저 사람은 뭐든 들어준다고 이용만 할 뿐입니다. 고마움을 기대했다면 착각입니다. 착한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편리한 도구일 뿐 존중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착하게만 산 사람은 외면당하고 결국 병원에서 쓰러져 봐야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지 깨닫게 됩니다.
현실은 무섭도록 잔인합니다. 예의 바른 어른은 환영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찮다, 잔소리 많다, 눈치 보이게 한다는 뒷말만 듣게 됩니다.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웃으며 참고 넘어가면 그 모습은 존경이 아닌 무시로 돌아옵니다. 저 사람은 아무 말 못해. 그냥 쓰고 버려도 돼. 이것이 사람들이 착한 노인을 대하는 진짜 방식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거절할 줄 알아야 하고 자기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몸이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 하고 싫은 건 싫다고 외칠 수 있어야 존중받습니다. 착하게만 살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지금은 독하게 살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내 건강을 지키고 내 권리를 지키고 내 삶을 방어하는 게 독함입니다. 그리고 그 독함이야말로 당신을 병에서, 무시해서, 외로움에서 구해낼 유일한 무기입니다. 노년엔 더 이상 좋은 사람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착함을 버리고 독함을 선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단단하고 냉정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버틸 수 있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돈이 없으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칠순을 넘긴 박영호 씨는 평생 성실히 일하며 세 자녀를 모두 대학에 보냈습니다. 노후를 대비해 월세 수입이 나오는 작은 건물까지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 사업이 어려워진 둘째 아들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쓰게 해달라 했고 박 씨는 망설임 없이 허락했습니다.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아들은 결국 대출금을 갚지 못했고 건물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그 후부터 자식들의 태도는 극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설날에도 찾아오지 않고 병원 갈 일이 있어 연락을 해도 바빠서 안 된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돈 있을 땐 매일 전화하더니 건물 팔리고 나선 전화 한 통 없다. 가족이 아니라 돈이 필요했던 거야. 또 다른 사례, 73세 윤말순 씨는 남편과 함께 평생을 전략하며 살았습니다. 노후를 대비해 적금과 보험으로 꽤나 단단한 재정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주변 이웃과 가족도 그녀를 늘 인품 좋은 어른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던 중 치매가 의심되는 초기 증상이 나타나 병원 치료를 시작했고 치료비와 요양비로 목돈이 들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그만 병원 좀 덜 다니시면 안 되냐며 눈치를 주기 시작했고 손주는 할머니는 돈만 쓰고 우리한텐 남는 게 없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웃었지만 내심 그 말이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돈이 줄자 인간 취급도 줄어든 것입니다. 노년에 돈이 없으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가족도 이웃도 심지어 병원에서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은퇴 후 수입이 끊기고 재산이 줄어들면 주변의 시선은 차가워지고 말 한마디에도 무시가 담깁니다. 그런 돈도 없어? 병원비 좀 미리 준비하지 그랬어. 이런 말이 평범한 일상에서 쏟아집니다. 돈이 없으면 목소리가 작아지고 존재감도 사라집니다.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노년의 가장 무서운 적은 질병이 아닙니다. 돈이 없는 상태에서 무시당하는 현실입니다. 작은 부탁을 해도 이 나이에 왜 이런 걸 하세요? 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병원 예약이 밀려도 당연하게 느껴지고 관공서에서는 서류 한 장도 쉽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기다리라는 말만 듣게 됩니다. 그마저도 친절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냉혹합니다. 돈이 있으면 병원 진료는 VIP급으로 바뀌고 가족은 안부 전화를 먼저 합니다. 손주는 자주 찾아오고 며느리는 웃으며 밥을 챙깁니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 병원도 가족도 이웃도 한 발짝 물러섭니다. 사람은 안 변해도 돈에 따라 사람의 태도는 바뀝니다. 결국 노인의 인격은 통장 잔고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식이 부탁해도 거절할 줄 알아야 하고 내 노후 자산은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미안해하지 말고 당당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건 내 돈이고 내 건강이고 내 삶이다. 그 한마디가 노년의 품격을 지킵니다. 돈이 없으면 인간 취급을 못 받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미련과 감정은 내려놓고 냉정함을 택해야 합니다. 재산을 지키는 건 감정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인격보다 자산을 먼저 평가합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착한 얼굴, 인자한 성격, 헌신적인 태도, 그 어느 것도 돈 앞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평생 베푼 사람도 외면당하고 병든 노인 하나로 취급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독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돈을 철저히 관리하고 함부로 내어주지 말고 마지막까지 나를 위한 무기를 손에 쥐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돈입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돈이 없으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단단히 무장한 사람만이 존중받는 노년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당신의 돈과 삶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사람 대접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약해지면 이용당하기 때문입니다. 73세 고미자 씨는 동네에서 마음 약한 할머니로 유명했습니다. 누구 부탁이든 거절하지 못했고 자식들에게는 늘 먼저 용돈을 챙겨주며 나는 괜찮다는 말이 입에 붙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사업이 힘들다며 신용대출을 부탁했고 보증을 서달라는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결과는 파산이었습니다. 자식은 도산 후 연락을 끊었고 고미자 씨는 노년에 본인 명의의 집까지 경매로 넘기고 월세방으로 쫓겨났습니다. 이웃들은 어떻게 자식이 저럴 수 있냐며 혀를 찼지만 미자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약했어. 거절 한마디만 했어도 아니랬을 텐데. 또 다른 사례입니다. 70세 최규환 씨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사람 좋기로 소문나서 이웃들의 온갖 민원도 직접 나서서 처리했고 경비원에게도 늘 친절했습니다. 그러나 한 입주민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도 내가 뭐 어쨌냐며 도리어 화를 냈고 심지어 기환 씨를 늙은이라 부르며 조롱했습니다. 동대표직을 내려놓은 후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인사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소에 다 참아주고 웃어넘겼던 것이 오히려 만만함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약한 사람에게 세상은 자비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집요하게 달려듭니다. 노년에 약해지면 반드시 이용당합니다. 가족, 이웃, 친구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식은 우리 엄마는 거절 못해라는 걸 알고 끝없이 요구합니다. 조금만 도와줘라는 말은 결국 모든 걸 내놔라는 뜻이고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사람은 인생 전체를 내어주게 됩니다. 주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절하면 공짜 노동을 시키고 말이 없으면 이용 대상으로 삼습니다. 착하고 순하고 참기만 하는 사람은 끝없이 빨아먹힐 뿐입니다. 이용은 단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부탁부터 시작합니다. 쓰레기 좀 버려달라, 병원 좀 같이 가달라, 통장 좀 맡아달라. 그 부탁을 한번 들어주면 다음에는 당연히 해주겠지라는 기대가 붙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거절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편리한 도구로 전락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약한 사람을 피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려 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만만하고 저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무섭습니다. 노인은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표적이 됩니다. 보이스피싱도 노인을 노리고 사기도 노인을 우선 공략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거절을 못하고 의심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여전히 착하고 순하게 살아야 한다고요? 그러다 인생 통째로 빼앗깁니다. 노년에 살아남으려면 독해져야 합니다. 거절하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이 말 한마디가 당신의 노후를 지켜줍니다. 작은 부탁도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당신이 참을수록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은 더 대담해집니다. 참지 말고 말하십시오. 괜찮지 않을 땐 괜찮지 않다고, 하기 싫은 건 못하겠다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다고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변은 당신을 도구로만 봅니다. 사람들이 존경하는 어른은 자기 주장이 있는 어른입니다. 거절할 줄 아는 노인, 자기 경계를 지키는 노인, 자신의 권리를 알고 지키는 노인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약해졌기 때문에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강한 태도가 곧 존중을 이끕니다. 노년은 생존의 시기입니다. 사람 좋은 얼굴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착함이 아닌 냉정함과 단호함이 지켜줍니다.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라도 싫은 건 싫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 말이야말로 당신의 건강, 돈, 자존심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약해지면 이용당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참는 만큼 세상은 당신을 이용할 준비를 마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착한 사람이 아니라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독해지십시오. 그래야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너무 좋은 사람 되면 등골이 휘기 때문입니다. 72세 백순자 씨는 동네에서 천사 같은 할머니로 통했습니다. 자식이 전화 한 통만 하면 몇 시간이든 버스를 타고 손주를 봐주러 달려갔고, 며느리가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하다 하면 통장 잔고를 확인도 안 하고 바로 건넸습니다.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어 라는 말이 입에 붙었고, 가족들은 그런 그녀를 당연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순자 씨는 허리 통증으로 쓰러졌고, 병원에서 허리디스크에 골다공증까지 왔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간병인이 필요했지만 자식은 바쁘다며 요양보호사 하나 붙여주는 걸로 끝냈습니다. 백 씨는 입원 중 하루도 빠짐없이 손주를 돌봤던 기억을 떠올리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땐 가족이었고 지금은 짐이구나. 또 다른 사례. 69세 윤재만 씨는 마을 회관의 해결사로 불렸습니다. 누구네 집 전구가 나가도 무거운 짐이 생겨도 회관 청소가 필요해도 늘 윤 씨가 도맡아 했습니다. 누구 부탁도 거절 못했고 항상 내가 할게요가 입버릇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릎 관절염이 심해지고 일을 그만두자 그의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요즘 윤 씨는 힘이 없어서 쓸모가 없다며 뒷담화를 했고, 누군가는 예전엔 그렇게 잘해주더니 요즘엔 뭐 하나 못 도와준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제야 윤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좋은 사람이었던 게 아니라 편리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노년에 너무 좋은 사람으로 살면 반드시 등골이 휘게 됩니다. 착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 항상 웃는 사람으로 알려지면 결국 모든 책임과 수고는 그 사람 몫이 됩니다. 주변은 고맙다고 인사 한마디 건네고는 더 많은 걸 기대하며 손을 뻗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부탁에서 시작되지만 어느새 인생의 무게까지 대신 져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도와준 만큼 돌려받을 거란 기대는 환상입니다. 오히려 저 사람은 원래 해주는 사람으로 취급당하고 고마움은 사라지고 당연함만 남습니다. 노년의 등골이 휘는 진짜 이유는 노동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헌신, 멈추지 못하는 배려, 무한한 책임감이 원인입니다. 모두에게 잘 보이려 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하려다 보면 결국 자신의 건강과 삶을 갉아먹게 됩니다. 시간도 돈도 체력도 끝없이 소진됩니다.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 못하고 한 번도 거절 못하고 살면 나중엔 자신이 빈껍데기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 좋은 부모, 좋은 시부모, 좋은 형제자매로 살면 가장 위험합니다. 당신이 모든 걸 감당하는 동안 그들은 아무런 책임도 느끼지 않습니다. 되레 불편함을 느끼면 왜 갑자기 저러냐는 말이 돌아옵니다. 지금은 한마디 말이라도 들어주지만 당신이 더 이상 제공할 게 없어지는 순간 관심도 사라집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이었던 시간은 그들에게는 편리한 시간이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단호해져야 합니다. 더 이상 모든 부탁에 예스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시간과 체력, 돈은 당신을 위해 써야 합니다. 거절해도 괜찮고 조금 불친절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노년의 삶은 생존입니다. 웃으며 이용당하지 말고 냉정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일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지켜야 존중도 따르고 배려도 돌아옵니다. 희생은 존경을 부르지 않습니다. 독하게 선을 긋는 용기만이 무너진 등골을 세우고 무너진 자존심을 되찾게 해줍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너무 좋은 사람 되면 등골이 휘기 때문입니다. 착한 얼굴, 친절한 태도, 다 들어주는 마음은 결국 당신을 고립시키고 병들게 만듭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냉정함이 곧 생존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욕먹을 각오 없이는 절대 지킬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68세 나기남 씨는 퇴직 후 가족과 적당히 거리두기를 하며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가족을 위해 안 입고 안 쓰고 안 놀며 희생해 왔지만 이제는 본인을 위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한다며 보증만 서달라고 요청했고 기남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아들은 분노했고 며느리는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으며 손주는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설날 집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자식이 부탁하는데 그걸 안 들어준다니 너무하네라며 뒷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기남 씨는 말했습니다. 욕은 먹어도 괜찮다. 인생은 내 거니까. 또 다른 사례. 71세 윤영순 씨는 오랜 친구들과의 여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에게 헌신했기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해외여행을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발 일주일 전 큰딸이 손주를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해줘야지 누가 해줘? 라는 말에 윤 씨는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잡고 이번엔 안 돼. 나 여행 간다고 말했습니다. 딸은 대노했고 사위는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윤 씨는 친구들과의 여행을 다녀왔지만 이후로 가족 모임에서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은 그래도 손주가 먼저 아니냐고 수군댔습니다. 윤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나 먼저 살아도 돼. 그게 그렇게 욕먹을 일이냐. 노년에 욕을 먹는 일은 두렵습니다. 자식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나쁜 사람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이 참고 양보하고 결국 모든 걸 내어줍니다. 그러나 지키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욕먹을 각오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자신을 지키는 일, 건강을 지키는 일, 돈을 지키는 일, 존엄을 지키는 일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불만이 따릅니다. 왜 그렇게 변했냐? 옛날엔 안 그랬잖아. 할 수 있는 사람이 왜 안 하냐는 식의 말들이 날아듭니다. 그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순간 다시는 내 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좋은 사람일 땐 박수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하지만 자기 것 지키는 사람에게는 불편함을 느끼고 욕을 퍼붓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욕먹을 용기가 없어 결국 자신을 놓아버립니다. 자식이 요구하면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냐는 생각으로 통장을 열고 친구가 부탁하면 싫단 말 못하지 하며 희생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준 뒤엔 병든 몸과 빈 지갑만 남습니다. 욕먹는 것이 두려운가요?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 것을 못 지키고 후회하는 노년입니다. 내 건강을 지키겠다는 결심, 내 시간과 돈을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태도, 내 존엄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지에는 반드시 반발이 따릅니다. 그 반발을 감당하지 않으면 당신의 삶은 타인의 필요를 위한 도구로 끝나게 됩니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덕목은 용기입니다. 불편함을 견디는 용기, 욕을 감수하는 용기, 외면을 감내하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있어야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 용기가 있어야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착하고 순한 얼굴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선 결국 나를 버리게 됩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욕먹을 각오 없이는 절대 지킬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욕을 먹는 순간에만 당신은 진짜 자신의 편이 됩니다. 그 욕을 견디는 사람이 결국 자기 삶을 온전히 지켜냅니다. 지금부터라도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늦지 않은 마지막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호함과 독함 위에서만 가능합니다.